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두 분께 먼저 오늘 여론조사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좀 준비된 거 좀 띄워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게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인데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44.4%, 이재명 후보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0.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1.7%포인트 한 주 만에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 조사도 볼까요? 이거는 KSOI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40.3%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7.4% 오차범위 내에서 2.9%포인트 차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0.3%포인트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다 동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이게 가족 리스크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 계십니까? 뭐 두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다른 수치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각 후보별로 가족에 관련된 네거티브 공방들이 상당히 거칠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이 결집돼 있는 수치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도층의 일부 민심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당층으로 남게 되면서 여전히 이 지지 표심을 조금 유보하게 되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마음에 내가 원하는 후보들을 정해놓은 유권자분들이 상당하실 것이고 중간에서 당과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는 유권자들 분들께서는 이런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이런 중도층의 민심을 훨씬 더 각 후보별로 경쟁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때 나머지 여론조사 지표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건희 그 여사의 그 등장 장면에 어떤 뭔가를 숨기고 목덜미를 잡히고 그런 것들 보고 또 사과하는 그 과정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 리스크라기보다는 후보 리스크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리스크를 대처하는 방식, 사과하는 태도, 어떻게 또 겸손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가 그런 걸 진정성 있게 잘 보여야 되는데 변명하거나 또 거만하게 이제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도나 여론층에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중도층 갖고 오냐인데 말씀해 주실 때 이제는 정책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도 나온 목소리들을 보면 서로 그냥 네거티브가 굉장히 센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에도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각 선대위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물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넘어서지 말아야 될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가짜 뉴스나 이 있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고요. 이게 지난 한 주를 지켜보면 네거티브가 너무 많은 뉴스들을 점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책 공방들이 다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후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대로 이어가더라도 정책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궈야 될 된다?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각 선대위가 목소리를 높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한 달 한 반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주로 이제 성찰, 반성, 네. 쇄신, 네. 겸손 이런 키워드들로 접근하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일부 여론에서의 어떤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절실히 바라는 거는 정책 토론입니다. 네. 오늘도 그 보육 정책 발표가 있었고 또 계속 이제 재산세나 보유세 문제 네. 이런 그 또 재난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좀 서로 정치적 공방, 도덕성 공방 이런 것보다
민생 문제를 놓고 좀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무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 주목할 것은 뭔지 강단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단 앵커.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군부대 방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첫 안보 행보로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백골 부대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전투복으로 환복까지 한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군 장병들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이 군부대 방문에 앞서 윤 후보는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했습니다. 신 대표는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진보 정치인으로 그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날선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며 신 대표의 영입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80일도 안 남은 대선 레이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청년, 여성 공략에 속도를 내며 진영 확장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김병민 대변인께 여쭐게요. 오늘의 안보 행보 먼저 좀 살펴보면 20대 남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읽히는데 합당한 처우라는 것이 그 월급의 대폭 인상 외에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올 한해 뉴스를 보면 군 내에서의 병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급식부터. 특히 급식에 관련된 문제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이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군에 가서 이제 안보 행보 때문에 오늘 군부대를 방문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안보 행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된 관심사는 이 전방부대에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여기에 대한 모습들을 살피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러한 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군을 다녀와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복무한 이 전역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처우들을 충분히 개선하겠다는 여러 공약들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담아서 추운 계절에 가장 이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영 대변인께서는 오늘의 그 윤석열 후보가 전방에 간 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지난주에 메타버스 첫 일정으로 네. 군부대 방문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감염병, 바이러스 전파가 심각하게 하고 또 오늘 인천의 어느 부대에서도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네. 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일단 그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계 의식 이게 일단 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부족했다. 그렇죠. 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고 뭐 지금 이제 그 최전방에 일하는 군 장병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는 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어떤 그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네. 위한 그 군사 합의가 좀 재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남북 간의 이 우발적인 충돌로 애꿎은 우리의 청년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가다듬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관을 지적을 해주셨고 청년들의 고생을 좀 보다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신지혜 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파격적이었죠. 네. 아마 오늘 아침에 있는 발표를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의 전격 영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직접적인 연결보다 네.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굉장히 다른 진영에 서 있더라도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을 바탕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꿈꾸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9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이 같다면 함께하기 위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던 것이고 신지혜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발언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 이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모습들을 네. 볼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한 인권,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앞으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참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사실은 종종 밖에서 많이 부딪혔어 예.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갈등을 또 빚는 것 아니냐, 재현하는 것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했어요. 강성 페미니즘 행보를 한다면 비판받을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장이라고 또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당의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하고 나아가는 부분들과 충돌돼서 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 가치와 철학에 맞춰서 양성평등 이슈를 함께 끌고 갈 것이고 여성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쪽에서의 목소리들을 아마 부족한 부분에서 신재 대표가 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캠프의 일정들을 보고 이게 결국에는 파격적으로 페미니스트로 불리던 정치인을 영입을 하고 그리고 또 군부대에 가서 청년들을 또 군인들을 또 격려를 하고 이 부분이 결국 2030 둘 다 잡겠다. 남녀 모두를 잡겠다라는 행보라고 또 보도르기도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가봐야겠죠. 네. 뭐 신지혜 씨가 원래 이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였고, 뭐 N번방 방지법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던 젊은 정치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 극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좀 저로서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당도 세게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변절자 이렇게. 근데 사실 정의당이 말입니다. 네.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이나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한 게 아니고 네. 정의당의 시선을 보면 요즘 국힘의 시각에서 민주당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지혜 씨 같은 입장에서 보면 뭐 정의당이나 국힘이나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들어가서 뭐 이수정 의원도 있듯이 네.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여성의 권익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권선동 사무총장의 뭐 지역 주점에서의 어떤 성희롱 의혹 네, 네. 이런 문제부터 좀 바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준석 그 대표랑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을 오갔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 후보 지시만을 나는 따른다. 뭐 내가 선대위원장인데 이랬다는데 잘 봉합됐습니까? 네, 선거대책위원회 내에서 또 진행될 수 있는 의견 차이가 일부 조금 표출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공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앞으로 이제 79일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견들이 있는 내용은 또 잘 봉합해 가면서 선거를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김우영 대변인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를 통해서 알아보죠. 강다한 앵커. 네, 이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공시가 전면 재검토입니다. 이 후보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치 않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죠. 이 후보의 요청에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세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본격 집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이어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까지 이 후보가 부동산 세금 제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우영 대변인께 여쭙게요. 그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을 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뭐 적용을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그 네.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그 다만 이제 그 기준점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반영하겠다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화율의 그 상승과 시세의 상승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의 생계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국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어요. 네. 그러면 감세라도 해서
서민들의 어떤 생계 곤란,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해 줘야만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유예를 특별재난구역에 대해서는 감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재난 상황일 때 일시적으로 하는 감세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차피 아무리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2년 뒤면은 다시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번 세금이 크게 오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거용 땜질 처방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던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에도 굉장히 급격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굉장히 서민에게 고통을 줬던 정책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조금 오락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단지 90일짜리 정책을 피력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비싼 집에 사는데 왜 세금을 적게 내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리 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잦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결국에는 좀 부동산 불패신화랄까요? 아니면 버티면 된다 결국엔 뭐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지 않냐는 우려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해로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정책 조정을 해야 그게 정치의 기능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재난 시기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봐야 되고 또 이 일시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좀 건강성을 회복하면 그 이후에 또 세금 낼 거 내고 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향성 자체는 국민의힘에서도 거기를 비판하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이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들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상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이제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뭐 이제 추경 100조 원 보상 지원 또 추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 100% 이제 이재명과 생각이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의 정책 주도성이 높아져서 민주당과는 상당한 그 거리를 두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 측에다가 어차피 주권 재민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살펴야 되는 게 여야 정당 같거든요. 그래서 야당 측이 50조, 100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좀 협업을 해서 좀 꽉 막힌 일부 기재부 관료들을 좀 설득 좀 하자. 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예비비 먼저 쓰고 그리고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도 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의 의지가 현재 정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편성권자인 정부를 설득하게 되는 건 집권당의 몫일 텐데 그러지 못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야가 공히 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좀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캠프 대 캠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